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데 반발한 의사들이 끝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화요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통보하면서 말기암 환자 등 수술이 급한 환자들이 속속 수술 취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내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의대생들까지 집단으로 휴학해버리겠다고 나선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부터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5대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새벽 6시엔 병원을 떠납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이 해당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새벽까지 병원 5곳 전공의 대표와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수련병원 200여 곳을 대상으로 참여 여부를 조사 중이라 집단 사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는 집단 행동을 일단 미룬 듯 했지만 박단 회장이 개별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하루 사이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 사직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전국 7개 병원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수리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빅5 병원 전공의는 약 2,700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약 21%를 차지합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전공의라 당장 응급 중증 환자 치료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의대생들도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내기로 했습니다. 2020년 파업을 이끌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접게했던 두 집단이 결국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규모 파업은 없을 거라던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 이번에는 2020년과 같은 구제는 없을 거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 연가 사용을 금지하고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한 걸로 보고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그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면허 취소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집단 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측은 병원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도 민법상 한 달 후엔 자동으로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항의의 표시라면 이런 집단 사직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는 한 달 안에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의사들이 끝내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황에 이런 정부의 압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환자들로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갑자기 수술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환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처한 상황은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문모 씨는 열흘 후 서울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술이 가능하다는 병원이 없어 40년을 기다린 수술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별의별 병원을 다 다녀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그날만 바라보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입원을 준비하라던 병원은 오늘 오후 수술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술 날짜 맞춰서 준비하고 너무나도 나고 누군지 하는지 얘들도 모르겠고.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수술과 진료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으면 마취통증의학과의 의사가 절반으로 줄어 수술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를 내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는 20일 전공의들이 모두 떠나기로 한 빅5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하다며 호소했습니다. 간에 혹이 있어갖고 빨리 수술해야 되거든. 전공의 선생님들 안 오면은 수술이 딜레이 되면 미뤄지면은 아주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지. 한의과에 주사를 한의과 상태거든요. 응급 상황이 열이 오르거나 피가 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전은 특히 멀리 지방에서 온 환자들이 많아 혼란은 더 큽니다. 지방에서 오니까 혹시 애기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걱정이지. 장애가 있어서 저는 과가 없어요 아예.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 사이에 공천 신경전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석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민주당이 임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에서 공천용 여론조사를 하면서 임 전 의원의 이름은 빼고 추미애 전 대표를 넣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서비스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겨루면 누굴 뽑겠냐는 질문인데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만약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지호 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3명 가운데 마지막 후보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전략공천 지역인 서울 중성동갑은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임 전 실장 이름이 빠진 걸 두고 당 지도부가 이미 공천 배제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연일 임 전 실장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86 운동권에서도 가장 또 이름이 알려진 분이신데 전략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갖고 거기 고집하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민주당 전략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당내 전략자원을 후보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통합을 선언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더니 오늘은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까지 돌연 취소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간 문제로 알려졌지만 이거 원래 의원회관 쪽에 이제 회의장을 썼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그쪽 본청 쪽의 공간을 배정받아서 회의실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놓고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주도했던 새로운 미래 간 갈등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전 부대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의 배우자로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를 옹호해왔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동권 시위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결국에는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비문명적이라 한 것이고. 배 전 부대표가 지난 10일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자 이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배 전 부대표는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며 공천이나 당직 임명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 관계자는 윤핵관을 비판했던 이 대표가 윤핵관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내부 총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유호정 전 의원의 정책이나 시각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2030 남성 지지층을 달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정책이나 노선 조율 없이 급하게 합당을 선언한 가운데 한동안 내부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국민들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며 곧바로 후임 감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단순한 스포츠팀을 넘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그 에너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뜨거운 경질 여론을 의식한 듯 축구대표팀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국민의 기대치,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가 경질 의견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결정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무기력한 경기 내용으로 4강전에서 탈락했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투며 선수단에 균열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또 잦은 재택근무로 업무 태도에서 문제를 보인 점이 모두 고려됐습니다. 그런데도 클린스만 감독은 책임을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To be honest, I don't know the reasons. I'm positive when we beat Saudi Arabia and Australia, everybody's happy. 11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는 클린스만은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만 단기 계약을 맺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을 제외하면 역대 대표팀 사령탑 중에서 사실상 가장 빨리 하차한 감독이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한 달 뒤 2026년 월드컵 2차 예선을 2년 뒤에는 본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곧바로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꾸려 후임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치진 구성이나 선수 관리 시스템도 정비하겠다며 대표팀 내부를 쇄신하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발표에 나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놓고도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정 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 줘야 할 70억 원 안팎의 위약금도 부담인데 정 회장은 기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한 자리,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것은 축구협회고요. 또 결국 최종 결정권자 회장님이셨습니다. 종합적인 그 책임은 축구협회 그리고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 회장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런 의견은 반박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일부에서 제기된 클린스만 감독과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 기간 2년 6개월이 남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협회가 줘야 하는 위약금도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연봉이 29억 원 정도여서 위약금만 70억 원 안팎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로 알려진 대표팀 내부의 균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정 회장은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진상조사에 대한 부담을 내비치면서도 징계 방안에 대해선 다음 감독과 논의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내년 1월 4선 도전에 대해선 연임을 제한하도록 한 협회 정관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은 물러났지만 표면으로 드러난 대표팀 선수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몸싸움까지 벌인 두 선수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언론 보도를 적극 해명하고 나선 반면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토트넘 공개 훈련에 나온 손흥민은 동료들과 장난을 치며 여느 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아시안컵의 실망과 충격은 모두 잊은 듯 보였습니다. 훈련 마지막엔 주장답게 동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간중간 불편한 듯 다친 손가락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손흥민은 요르단전 전날 이강인과 다툼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침묵 중입니다. 축구 팬들은 요르단전을 끝내고 던진 말만 곱씹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김민재가 대표팀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감쌌던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강인 측은 손흥민 얼굴에 주먹을 날린 건 아니라면서도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축구협회는 일단 선수 보호를 내세우며 미온적입니다. 아시안컵을 함께했던 선수들도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시 충돌 현장에 있었던 서령우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축구 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성은 우회적으로 팀 내 불화를 꼬집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책 구절을 올리며 이번 충돌의 본질이 무엇인지 꼬집었습니다. 대회 직후 김태환이 손흥민에 남긴 메시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이때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며 항의하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이 졸업생은 녹색 정의당 활동도 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과학기술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R&D 예산 확대를 언급하던 도중 객석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졸업복을 입은 한 학생이 연단을 향해 항의를 한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곧장 제지해 학생은 팔다리가 들려 끌려나갔습니다. 경호 규정에 따라 졸업복을 입고 있었던 경호처 직원도 있었습니다. 학생은 경찰로 인계돼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올해 석사 졸업을 했는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도 활동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접거리도 아닌 멀리서 대통령 향한 의사표시의 외침조차 한시도 참을 수 없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참석 행사가 한 개인이나 단체에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 선동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강성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다 경호처 직원에 의해 퇴장 조치된 바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2007년 대선 때 한 토목 건축 회사가 이명박 후보의 정치 테마주로 떠오릅니다. 4대강 사업하면 큰 수혜를 본다는 이유였죠. 당시 주가가 넉 달 만에 25배 뛰었다가 대선 2주 전부터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의 시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토목업이라도 했죠. 갈수록 이게 왜 테마주인지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했던 법무법인이 법률 고문을 맡은 회사가 있다. 이 소식에 한 회사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요. 최대 주주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 종친회더라. 이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테마주가 됩니다. 해당 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혈연부터 지연, 학연에
옷깃만 스친 인연이라도 있다면 유력 정치인 테마주라면서 투기하듯이 묻지마식 투자가 몰리는 겁니다. 이런 테마주들 어김없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합성 피혁을 제조하는 한 코스피 상장사는 오늘 12% 급락 마감했습니다.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학 동문이란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급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엔 주가가 배로 뛰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오늘 급락한 걸로 보입니다. 벌써 몇 달째 작년부터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 불일공시 다 나갔고요. 관련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계 제조사는 나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 선언으로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전임 감사가 같은 대학을 나왔단 건데 과거 조 전 장관이 직접 연관성을 부인했는데도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업체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님도 이제 지금 계신 분들 회사에서 뵌 적도 없는 분이고 저희랑은 뭐 전혀 무관하신 분입니다. 이런 정보는 소셜미디어나 각종 채팅방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테마주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로 영업 실적이 평균을 밑돌아 결국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급등한 주가가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 시세 조정 정황이 있는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린벨트 규제, 여간에선 풀기 어렵죠. 그런데 의정부 시가 2016년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17만 평을 풀었습니다. 시민들 위한 문화관광단지 만들겠다, 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 정부에 약속하면서 규제를 풀었는데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이 땅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업자가 땅 일부를 원래 사들인 금액에 1,000억 원을 더 붙여 팔려고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먼저 정혜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고속도로와 경전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많아 개발은 더뎠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안병용 시장은 민관 합동으로 이 지역 20만 평을 복합문화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17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차례 반려했습니다.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되고 공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싸게 땅을 분양받은 뒤 비싸게 되팔고 나가는 걸 우려한 겁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공공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땅을 10년 안에 팔면 매입 원가로만 팔도록 조건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 9월 그린벨트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뽀로로 테마공원과 스마트팜 조성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신 민간업자는 공원 부지 11,500평을 2,300억에 내놨습니다. 평당으로 120만 원 뭐 그렇게 하던 게 지금은 뭐 700, 800 하니까 많이 올랐죠. 애초 1,300억에 매입했지만 1,000억을 더 붙였습니다. 민간업자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안에 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세요. 혹시 어디로 가셨을 건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던 안병용 전 시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땅을 누구에게 팔든 얼마에 팔든 그거는 제3자가 얘기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익시설을 짓겠다던 이 부지는 대신 상업시설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계획이고 수시로 바꾸고 계획이 바뀐 것 자체를 그 통제는 전부 국토부가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계획됐던 그 공익성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JTBC 정혜성입니다.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이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3선에 성공했고 이 지역 정치인의 동생이자 무형문화재의 이름을 딴 교육관을 만드는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지역을 위한 공공사업이란 말에 싼 값에 땅을 내준 주민들은
남 좋은 일만 시켰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의정부 시의회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그 공간으로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 한 시의원이 사업 부지에 문제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일어난 소란입니다. 가야금 무형문화재 문제숙 씨, 지역 육선 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장 동생입니다.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꼭 이렇게 문제숙이란 성함을 넣어야 되나? 특정인을 위한 공간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애초 관광을 위한 테마공원과 스마트팜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린벨트가 풀린 뒤 약속했던 사업은 사라졌습니다. 상업용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유치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계획에서 소외돼 갔습니다. 공청회라는 설명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주민들 몰래 이제 사업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웠던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문화와 관광과 쇼핑이 어울려지는 문화복합 단지가 한 20만 평이나 되는 것이 의정부에 들어와요. 사업 결제 라인에 있던 공무원 2명은 퇴직한 뒤 해당 사업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했습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해충돌 여지는 없는지 등 물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고 뭐 내가 옛날에 해봤던 거 했는데 공직자 윤리법도 따져봤고요. 별 문제 없다고. 싼 값에 땅을 사들인 해당 민간업자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땐 앞으로 테마공원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구나. 결국 이익은 소수 특정인들만 가져가게 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북한 공작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 3명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5차례 신청하고 8차례나 변호인을 바꾸면서 2년 4개월 만에야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 선 3명은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지난 2017년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 2만 달러, 우리 돈 2,6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뒤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면담한 뒤 대화 내용을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미국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9월 기소됐습니다. 사용하던 컴퓨터와 USB에서 암호화 파일 형태로 100차례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3명은 수사기관이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에 제3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제3국으로 가서 나머지 인생은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한 겁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면서 5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8번 변호인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가 나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이 3명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혐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삼성이 노조와의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또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2013년 공개된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입니다. 에버랜드의 문제 인력 4명이 노조를 설립했는데 주동자 1명을 징계하고 조합원 1명을 정직 조치했다고 써 있습니다. 회사가 이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친회사적인 노조 설립 계획을 세운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2019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화해 전략을 만들고 시행한 혐의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함께 1억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 와해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고 실행했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단체 교섭을 일부러 지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지성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조 파괴 범죄에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해 8월 일부 사면됐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말한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 국무부는 JTBC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게 북일 간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부 부장은 담화를 통해 기시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도 있다며 수교까지 운을 띄웠습니다. 한국 패싱을 우려한 우리 정부는 당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도 북일 간 접촉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 국무부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JTBC를 비롯한 AP와 교도통신 등 국내외 10여 개 매체를 불러 브리핑을 한 정박 대북 특별 부대표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이외의 다른 종류의 외교를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어떤 종류의 외교나 대화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무부 브리핑은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발표하고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북일 수교 가능성을 묻는 JTBC 질문에 정박 부대표는 그간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외교엔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정상회담 언급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北朝鮮側の発表の一つ一つに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わけですが、拉致問題がすでに解決されたと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군수 공장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며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셋은 낳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원석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수공장 우랄 바곤자보드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열차를 생산하기 위해 스탈린 시절인 1936년 완공된 곳인데요.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기를 거치며 러시아의 탱크와 전차 생산의 메카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지금은 푸틴 대통령의 이름을 딴 블라디미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T-90 탱크로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노동자들의 노고를 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T-90 탱크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며 생산량이 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경청하는 직원들에게 푸틴은 전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며 갑자기 출산 얘기를 꺼냅니다. Как минимум 2 ребенка. А если хотим ну а как же? Ну 2 человека производят 2 детей, значит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остается прежним. Не уменьшается. Если 1 ребенок, уменьшается же количество. А чтобы расширяться, развиваться, нужно хотя бы 3.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며 군인 수가 부족해지자 예비군 30만 명을 긴급 징집했죠. 그것도 모자라 감옥의 죄수들까지도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청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2년 1.42명까지 줄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가구에 세금을 물리는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어젯밤 제주 서귀포 인근 바다에서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5m 높이의 파도를 이겨내고 선원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상황을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는 이미 25도로 기울었습니다. 큰 파도는 배를 위아래로 흔듭니다. 선원들은 그나마 제일 높은 곳에 모여 살려달라 손을 흔듭니다. 절박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 어젯밤 9시 55분 최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바다. 중국으로 철판을 나르던 2,000톤급 화물선 금양 6호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2명과 미얀마인 6명 등 선원 11명이 있었습니다. 초속 20m,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접수 1시간 만에 해경 헬기 흰수리가 도착했습니다. 5,000톤급 경비 함정도 출동했습니다. 와, 빙빙 도네. 방향 없이 계속 선회하고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선박에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5m 파도속을 뚫고 주란선까지 이동하는 것이 정말 어려우고. 해경은 경비 함정을 화물선 옆쪽에 밀어붙여 파도를 막아냈습니다. 그 사이 작은 구조단정이 선원들이 있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사다리를 매달아 한 명 한 명 구출했습니다. 6번째. 자리 잡아라. 명령 구조 완료. 건강 상태하고. 국적이 제각각인 선원들은 대부분 건강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케이. 해경도 크게 다친 곳 없이 구조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쌀 안에 진짜 고기가 들어있는 이른바 소고기 쌀을 개발했습니다. 일반 쌀보다 단백질 함량은 높은데 탄소 배출은 적어서 외신들이 미래 식량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물에 쌀만 넣어 끓여도 소고기 국밥이 된다면 어떨까요? 핑크빛이 도는 쌀밥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밥그릇에 해결책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쌀은 콩이나 잡곡을 넣어 색을 낸 것도 아니고 소고기 맛만 흉내낸 것도 아닙니다. 쌀에 진짜 고기를 넣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쌀 표면을 젤라틴으로 코팅하고 소의 근육과 지방세포를 9에서 11일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일반 쌀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8% 높은 고기 쌀을 만들었습니다. 근육 함량이 높으면 소고기와 아몬드 향이, 지방 함량이 높으면 크림과 버터 향이 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인지 연구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치킨, 닭가슴살만 먹으면 좀 텁텁하고 심심하잖아요. 소고기도 딱 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생산되면 좋겠지만 이 고기쌀은 밥을 하면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연구자들은 근육과 지방의 적절한 황금 비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BC 등 외신도 학술지 매터에 공개된 이번 연구에 주목했는데요. 탄소 배출이 적고 단가가 낮아 미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잘 발전시킨다면 우주와 군사 식량을 넘어 환자 맞춤형 영양식까지 가능성이 많다면서 배양육의 안전 관련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을 때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 진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엉뚱한 수술을 받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수어 통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최수연 씨는 2살 배기 아들이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던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밤에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이제 급히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걔는 통역사를 부르긴 어려운데 이런. 며칠 전엔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증상이라 손짓이나 필담으로 소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거나 이제 뭐 주사를 놓거나 이제 곳곳에서 여기가 아닌데 자꾸 이제 통증과 별개의 치료가 된다든지. 다른 언어 수어를 쓰는 경우엔 더 복잡합니다. 중국에서 온 청각장애인 황신숙 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중국 수어와 한국 수어를 모두 아는 지인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수어통역센터에 예약해 수어통역사가 오긴 하지만 다른 나라 수어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 씨와 황 씨의 지인은 중국 수어로 소통하고
황 씨의 지인이 한국 수어로 전달하면 이걸 의료진에게 말해줘야만 합니다. 어떠셨죠? 약 드시고? 지금 여전히 낫진 않았고요. 지금 가끔씩 혈변을 보기도 하고.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기 위해서 검사 받고 진행합시다라고 필담으로 주고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보청기가 아닌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검사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서울의 상급병원 14곳 가운데 수어 통역사가 상주하는 병원은 한 곳뿐입니다. 다른 병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치구별 수어 통역센터에서 지원을 나가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센터만 보자면 저처럼 청인 통역사들은 총 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명 다 통역을 나가게 되면 또 갑자기 통역을 필요로 했을 때 통역이 지원이 어려워진다던가. 정작 급할 땐 요청도 어렵습니다. 전에 이제 산부인과에 좀 급히 이제 뭐 출산을 하거나 출산을 임박했을 때 통역을 부르지 못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상급병원에라도 우선적으로 수어 통역사를 상주시키는 등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중국에선 과체중 여성이 권투를 통해 체중을 줄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내용의 영화가 흥행몰이 중입니다. 주인공을 연기한 감독이 영화를 위해 실제 50kg을 감량해 화제인데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와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한 여성이 남성에게 안기는 순간 갑자기 날씬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중국 영화 러라군탕의 예고편 영상입니다.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 자링은 이 영화를 위해 무려 50kg을 감량했습니다.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러라군탕은 몇 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살던 과체중 여성 러잉이 복싱을 알게 된 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자링 역시 주인공처럼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컴퓨터 그래픽 없이 자신의 몸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촬영 기간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고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你要进入这个减重计划的时候，身边朋友发消息吗？没有，没跟别人说呀，就偷偷摸摸的在进行。我觉得减肥就是孤独的。 고통의 시간만큼 결실은 달콤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러라군탕이 지난 10일 개봉한 이후 닷새 만에 누적 관람객 4천만 명을 넘겼고 무려 20억 위안, 우리 돈 3,700억 원이 넘는 티켓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이렇습니다. 날씬한 몸매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선입견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반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운동으로 힘과 근육을 길러 가부장적 미학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에 자링은 오늘 새벽 다이어트도 복싱도 아닌 바로 사랑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 전까지 13경기 연속 무패로 멋진 여정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이 남긴 작별 인사입니다. 해외 언론은 클린스만이 한국 대중에게 무례했다고 경질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결국 이 장면이 클린스만 감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퇴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Nice question. I very much enjoy coaching this team and 아시안컵 4강전을 치르고 귀국했고 이틀 만에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는데 경질 소식도 거기서 전달받았습니다. 축구협회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1시간 반 전 클린스만 감독은 작별 인사를 미리 올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아시안컵 4강 이전까지 13연속 무패로 12개월간 멋진 여정을 이어갔다며 경질에 대한 아쉬움을 꺼냈습니다.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왜 중도 하차해야 되느냐는 항변처럼 들렸습니다. 맨 마지막엔 계속 파이팅해달라는 응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엔 한국 대표팀 감독을 과거 경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해외 언론도 축구스타 출신 감독의 해임 소식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한 점을 들어 클린스만 감독의 직업윤리가 한국 대중에 무례하게 다가왔다고 경질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 니칸 스포츠는 아시안컵 우승과 한국에서 감독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던 클린스만 감독이 1년도 못 채우고 해임됐다며 한 해의 절반 이상을 가족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남긴 말,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이한길 기자가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들로 지난 11개월을 정리해봤습니다. The goal is to win the Asian Cup. So you can measure me on that goal. Can go towards the direction that you find a way to get into the Final Four of a World Cup again. I have a lot of experience, especially with tournaments. The Asian Cup is a benchmark for me. So if there is a player that a national team coach doesn't have to be in Seoul. If we fail, the coaches fail, then you can absolutely criticize and get fired or whatever. So I always love to attack. And that means I'd rather win a game 4-3 than 1-0. Now so far, we want to go further. We're hungry.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I don't know the reason. 그래서 졌다. 은퇴한 이훈재 선수 유튜브에 나온 김진수 선수의 한숨입니다. 이강인, 손흥민이 싸워서다. 그래서 졌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벤치에서 아시안컵 4강전의 패배를 눈물로 지켜봤던 김진수 선수. 왜 울었냐고 묻자 아내가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지 모를 4강전을 보러 왔는데 뛰지 못해서 그게 좀 미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주말 포근한 초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오름세 보이며 날이 더 따뜻해질 텐데요. 내일 아침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지만 낮부터 햇살이 내리쬐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껑충 뛰며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 공기질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휴일인 일요일에는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활짝 웃겠고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영하 1도, 광주, 창원 0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강릉 13도, 광주, 대구 1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영동과 제주는 금요일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